컴퓨터 프로그램들이 학습한 대로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우는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는 쓰레기통이고요. 페트병이나 캔이 들어가면 이제 통조림 이런 게 들어가면 압착을 해서 안에서 이제 그 소재별로 구분해서 모으는데 1000개 정도 들어가는 게 다 모이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2시간이 안 걸려요. 쓰기 위해서 줄 서 계세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돈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네프론에다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넣으면 사람들에게 돈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실제로 통장에 돈을 넣어주거든요. 저는 쓰레기통을 만드는 슈퍼빈의 선장 김정빈입니다.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능을 좀 반영한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우는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는 쓰레기통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버리는 많은 생활 폐기물 중에 자원화가 가능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을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학습한 대로 판독하고 그거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몸속에 이제 신장, 콩팥이 있잖아요. 콩팥의 기능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콩팥의 그런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최소의 기능 단위가 네프론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폐기물들에 대한 정제 작업, 그런 것들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네프론이라고 줬는데 짓고 나서 사실 의사들이 제일 좋아해요. 네프론 그러면 기계를 설명 안 해도 그 역할을 다 이해하는데 그 외부에서 쓸 때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었어요. 그 개념을. 그리고 표현도 영어니까 어렵고. 실제로 저희가 분리수거가 잘 되는 그 영역이 있어요. 우리 생활권 내에서.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경비 아저씨가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리수거했다고 제품을 내놓고 나면 경비 아저씨들이 그거를 재활용 업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또 정리를 하세요. 쓰레기 거부, 대란이 이제 도시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면서 경비 아저씨들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요. 근데 보안 요원들은 절대로 경비 아저씨처럼 목장갑 끼고 밤에 그거를 재분류를 안 해놔요. 그러니까 이제 회수업체들이 와서 봐서는 재활용품이라고 선별된 게 폐기물이랑 똑같으니 이거를 가져가서 다시 선별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그 문제를 푸는 네프론의 기능은 경비 아저씨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폐기물을 선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정보의 인식 방식이 시각 정보예요. 그러니까 네프론 안에는 이제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가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의 정보값을 그동안에 학습되어 있는 정보에 따라서 이제 그걸 판독을 하는 거죠. 굉장히 정교한, 그러니까 저희는 52개 이상의 그 카테고리로 그 폐기물을 분석을 해요. 압착기가 있어서 이제 페트병이나 캔이 들어가면 이제 통조림 이런 게 들어가면 압착을 해서 안에서 이제 그 소재별로 구분해서 모으는데 페트병이나 캔 기준으로 저희가 한 1000개 정도의 그 개수를 모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무게로는 한 30kg 내외가 되는데 1000개 정도 들어가는 게 다 모이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저는 일일로 갈아주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짧을 것 같아요. 2시간이 안 걸려요. 1000개가 다 차면 센서가 오거든요. 순환 자원을 회수하고 정리를 해서 이제 리셋하고 이제 깨끗한 상태로 놓고 나오잖아요. 2시간 후에 꽉 찼다고 다시 연락이 와요. 그리고 이제 쓰기 위해서 줄 서 계세요. 슈퍼빈은 쓰레기도 돈이다, 재활용도 놀이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증명해내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게 저희 회사가 이제 하는 기업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돈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네프론에다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넣으면 저희들이 이제 산업에다가 돈 받고 팔 수 있는 폐기물이면 그걸 저희들이 사고 사람들에게 돈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실제로 통장에 돈을 넣어주거든요. 철강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소재 사업의 CEO였고 이거를 버린 것들이 모아진 건 일종의 소재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모아진 게 정말 소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긴 거고 재활용의 정의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버렸던 폐기물들이 시장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뭐 중국에 수출이 되건 또는 그걸 갖고 아주 저부가 가치의 상품이 되건 어쨌든지 간에 뭔가가 처리가 되면 재활용이라는 범위 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세상이 원하는 새로운 재활용은 그런 것들이 저후방에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 과정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산업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일종의 루프를 형성하지 않으면 재활용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근데 그동안 저희가 믿었던 재활용품들은 어디선가 재활용되는데 우리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재활용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됐어도 굉장히 조악하게 됐을 가능성이 큰 거죠.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모았다 그러면 롯데케미컬과 GS칼텍스가 써봐. 뭐 비철금속을 모았다 그러면 뭐 알코아가 써봐. 뭐 페이퍼로 모았다 그러면 한솔재즈나 테린페이퍼가 써봐. 이렇게 이제 실제로 소재를 쓰는 산업으로 재활용품이 연결되는 고리의 구조를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재활용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순환 경제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뭔가 혁신을 일으킨다는 거는 세상을 바라보던 고정관념이랑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부딪히는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새로운 시도가 들어갈 때 그게 수용성이 좀 상대적으로 큰 영역이 있고 이제 환경이나 이제 폐기물 이쪽은 아마도 금융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수도권의 한 지자체를 이런 걸 개발해서 설치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제안 PT를 하러 갔는데 재활용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들어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게 풀리는 거는 구미시에서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던 환경직 공무원분들이 이제 신문에 이제 저희가 과천시에서 조금 시범 사업하는 걸 보고는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구미에서 그걸 6대를 놓고 실제로 구매해갖고 첫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미시에서 청소과 계장님이 이제 팀원들이랑 이제 노력을 해서 환경부에다가 제안서를 올린 거예요. 효과가 클 것 같고 그럼 소각로나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폐기물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으니 너희가 반을 대주고 우리가 반을 낼게 해서 그 제안서를 올려서 이제 그게 환노위라는 국회 예산 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 중에 환경부가 반대해서 드랍이 됐어요. 너무 혁신적인 기술이라 독점 상태고 특정 기업이 특혜다. 그래서 이제 이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드랍이 된 거죠. 이게 조금 어른이 얘기하는 좀 아재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서 이뤄내고 싶은 뭔가의 구체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해내고 싶은 뭔가에 내 소명감을 바치고 싶은 약간 돈을 벌고 싶어서 특히는 또는 추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들어가면 그런 풍파를 저는 이겨내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업을 하기 전에는 내가 무언가 이루어보고 싶은 그 돈이 아닌 또 다른 가치를 고민하는 자기만의 철학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수법인이 진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철학은 뭐니? 환경 사업을 해서 달성하고 싶은 건 뭐니? 그랬을 때 한 명의 어른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좋은 어른으로 세상을 떠나고 싶은데 내가 정의하는 좋은 어른 중에 하나는 지금의 생태 환경의 생물의 다양성을 최대한 유지한 지구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환경론자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뭐 폐기물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훅 빨려 들어온 거거든, 이 안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구미시에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미시에 이제 계장님이 제 손을 잡고 이제 진짜 폐기물 선별장을 데리고 가셨거든요. 인간계의 아수라 지옥이 거기 있어요. 진짜로 지옥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돼, 김 사장. 그런 작은 계기들이 결국은 창업가의 어떤 그 소명을 이끄는 어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이제 두 번째인 거죠. 정말 이제 우리 사회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부족한 뭔가가 보여요. 그럼 이제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그거를 이제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 환경은 옛날처럼 물이 깨끗해야 돼. 뭐 미세먼지가 없어야 돼. 뭐 이런 이제 단순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환경이 접점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얘기하기가 이제는 매우 어려워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임파서블 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대신에 이제 단백질 콩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에 투자가 되는 이유는요. 축산업이 내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이 석유화학 산업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축산업을 그대로 뒀다가는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기를 얻기 위해서 축산업을 끌고 가니까 고기를 줄이기 위해서 임파서블 푸드에다가 자본가들이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창업가들은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환경과의 가치를 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창업의 기회는 전 있다고 생각해요. 편리함을 포기해야 되고요. 하나 더 있어요. 풍요로움을 포기해야 돼요. 이 옷이 창업할 때 5년을 입던 스웨터를 여전히 입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인터뷰 갈 때 입을 수 있는 스웨터가 이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지금의 그 기후 위기, 뭐 폐기물, 생태 막 이런 모든 거는요. 인간의 이기심에서 다 시작해요. 근데 그 이기심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더 풍요롭고 더 편리하고 싶어요.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함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지구 위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편집해 주시겠지만 2030 어제 와이프한테 그거 치면서 물어보니까 치약?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치약.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30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많은 짐을 지워주고 있고 그들이 무언가를 이제 해결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보는 그런 세대가 2030이 아닌가